안녕하세요. 남궁정입니다. 저는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의 산부인과 생식내분비 분과를 맡고 있고요. 내분비 분과라고 해서 이제 폐경기, 지금 오늘의 주제인 폐경과 관련된 질환뿐만 아니라 가임기 여성들이 내분비적인 문제 있을 때 또는 이제 가임을 위해서 뭔가 문제가 되는 질환들을 수술을 하는 의사입니다. 이제 로봇 수술 센터장이고요. 지금 오늘 이 자리는 대한폐경학회에서 준비 마련한 자리이고, 저는 대한 폐경학회 지금 현재 부사무총장과 홍보위원회, 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뜻깊은 기회에 여러분과 같이 소통하고 또 좋은 내용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맡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오늘 즐거운 시간 그리고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폐경이 가까이 왔다는 신호인가?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갱년기 증상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 사회가 되었죠. 그래서 여성 인구들도 비율이 늘어났고, 인생 100세 시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의 관리도 잘 하시고, 그리고 의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여성의 평균 수명도 굉장히 늘어서 지금 한 87세, 평균 기대 수명이 87세 정도로 나오는데, 우리가 폐경이 되는 연령은 만 50세 정도입니다. 그래서 폐경학회에서 조사했을 때는 한 49.7세, 49.9세 정도로 발표를 하고 있고요. 인생의 그래서 한 40% 정도를 폐경기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폐경기에는 굉장히 급격한 신체적인, 감정적인 변화들이 생기는데, 이렇게 될 때 예전에는 이제 노년이 시작됐다, 내 인생이 이제 거의 끝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기대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이후의 삶에 대한 준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만 50세 전후로 인해서 40대 초반부터 생길 수 있는 이런 갱년기 증상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잘 관리를 하고, 치료가 필요한 부분은 치료를 하시면서 정말 즐거운 그리고 건강한 제2의 인생이 시작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갱년기, 폐경, 이른 폐경,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막 혼재해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정확한 용어를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폐경 이행기, 폐경 주변기, 폐경, 그리고 뭐 갱년기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폐경 이행기는 월경 주기가 이제 불규칙해지는 시점부터 마지막 월경을 하는 시기까지를 폐경 이행기라고 말을 하고요. 폐경 주변기는 폐경 이행기에서 이후 1년까지를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폐경 주변기가 조금 더 넓은 범위가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폐경이라고 진단하는 거는 마지막 생리, 월경이 완전 끝난 그 시점에서 무월경이 1년간 지속이 되어야 이 폐경이라고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확인이 되는 거겠죠. 생리 끝나고. 그리고 갱년기는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용어인데, 폐경 이행기부터 폐경기에 이르는 기간 전부를 일컫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넓게 아우르는 용어가 되겠고, 앞에 제가 이른 폐경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는 뭐 환경 호르몬이나 이런 생활 습관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50이 되기 전에 폐경이 좀 빨리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45세 이전에 폐경이 됐을 때를 이른 폐경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훨씬 더 전에, 최근에는 뭐 20대에도 제가 이런 분을 보긴 했는데, 조기 난소 부전이라고 해서 40세 이전에 난소 기능이 떨어진 경우를 조기 난소 부전, 기능 부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이런 시기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가장 자각할 수 있는 증상이 생리의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생리 불순으로 오시는 분들이 가장 흔하고요. 폐경 이행기 초기에는 불규칙한 월경이 이제 주된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7일 이상 차이가 나는, 그래서 예를 들면 생리 주기가 25일 주기였는데 그게 뭐 한 32일, 33일 주기로 조금 늘어지는 거죠. 생리 주기가 늘어지는 폐경 이행기 초기를 겪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지나면
무월경이 60일 이상 지속이 되는 폐경 이행기의 후기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무월경 60일 이상이라는 거는 이제 2달이 되겠죠. 그래서 2달이 지나도록 생리를 안 하는 시점이 오면 그것로 인해서 한 폐경까지는 보통 평균 1년에서 3년 정도 걸린다고 되어 있고요. 마지막 생리를 하고 난 시점부터는 이제 무월경이 1년 이상 지속됐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경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자각할 수 있는 이런 생리 불순 말고 본인이 또 느낄 수 있는 증상은 생리의 혈 색깔이 좀 달라졌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갈색 혈이 나온다거나 검게 나온다거나 생리 끝에 묻어나는 정도로만 계속 4, 5일 출혈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생리양이 좀 줄어들면서 생길 수 있는 증상이고요. 이런 생리양이 줄어들면 자궁 안이나 질에서 그 생리혈이 좀 고였다가 그게 응고가 되면서 갈색이나 검게 이렇게 색깔이 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색이 이상하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색 자체가 큰 어떤 질환의 그 증거가 되지는 않고요. 양이 줄면서 생길 수 있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리 주기의 변화나 생리양의 변화 이런 게 올 수 있는데 보통은 한 완전히 폐경되기 전에 빠르게는 한 2년, 길게는 한 8년까지 전에 미리 월경 주기 변동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40대 초반부터 생리 주기가 변화가 있을 수 있어서 이 시기에 이제 이런 생리 주기가 불순이 오고 한 월경 주기가 40일 이상 되면 환자분들이 굉장히 걱정하죠. 이제 바로 폐경이 되는 거 아닌가? 내 나이가 아직 젊은데.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한 8년까지도 계속 그런 스케줄로 생리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리 불순이 있으면서 폐경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걸 이제 자각할 수도 있지만 아주 그냥 규칙적으로 매달 생리를 하시다가 생리가 뚝 끊어지시는 폐경이 되는 분들도 한 10% 여성에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가장 흔하게 느낄 수 있는 폐경기, 갱년기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질문 중에 갱년기 나이는 사람마다 차이가 클까요? 월경을 일찍 한 사람이 갱년기도 일찍 오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갱년기 나이는 천차만별이긴 합니다만 평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 50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본인이 처음에 엄마 몸에서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나는 난자의 개수도 중요하고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러니까 본인의 엄마의 폐경 나이를 조금 따르는 경향도 있고요. 그리고 그 젊은 시절에 예를 들어 뭐 시험관을 했다거나 뭔가 호르몬에 노출된 일들이 많았으면 그로 인해서 폐경 나이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갖고 태어나는 난자의 개수가 틀리기 때문에 물론 초경을 조금 일찍 하면 갱년기가 좀 빨리 올 수도 있지만 무조건 연관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강의로 들어가면 이 두 번째로 생길 수 있는 증상이 흔한 게 열성 홍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열감이 있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주로 호소하는 게 혼자 가만히 있는데 얼굴이 붉어져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친구랑 얘기하다가 혼자서 얼굴이 붉어져서 조금 곤란했던 경우도 있다. 중요한 미팅을 하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도 혼자 얼굴이 붉어져서 너무 이게 불편하다라고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게 보통의 열감, 체온 조절이 안 됐을 때 전신에 발한이 있거나 이런 거랑 다르게 폐경기의 열성 홍조는 상체에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가슴 윗부분으로 주로 가슴 윗부분의 상체, 목 뒤, 등 그리고 머리 꼭대기에서 땀이 물을 흐르듯이 땀이 쏟아진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열성 홍조는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가 있는데 그거의 기전이 너무 어떻게 보면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아주 체온이 조금 변했는데도 조절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감으로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이게 환경에 조금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좀 서늘한 날씨에는 증상이 좀 덜하고 따뜻한 날, 더운 날에 좀 심하죠. 그래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 그리고 지금 뭐 비가 와서 약간 선선해졌었지만 좀 더운 시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열감이 확 생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겨울에는
추운 곳에서 들어갔다가 따뜻한 난방 있는 데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반대로 여름에 에어컨 있는 데서 밖에 더운 데 나왔거나 이럴 때 온도 차이가 있으면 증상이 확 생기고 제 진료에 주로 이제 폐경기 증상으로 힘들어서 오시는 경우는 이제 여름 시기에 주로 많이 오시는데요. 여름에 오시면 요새는 손 선풍기도 있고 막 목에 거는 선풍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막 다 하고 오십니다. 목에도 선풍기를 하고 한 손에는 손수건을 들고 땀을 이제 줄줄줄 흘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제가 대중교통 버스를 타고 오는데 혼자서 땀이 미친 듯이 비 오듯이 쏟아져서 너무 힘들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열성 홍조의 하나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증상이 폐경 이행기부터 시작을 해서 폐경 후에 1년까지 가장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돼 있고 평균적으로는 한 반 정도에서 한 4, 5년 정도 증상이 지속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좀 심하신 분들은 한 10%의 여성에서는 15년 동안 그 증상이 지속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증상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런 게 갱년기쯤에 나타났을 때는 갱년기 증상일 수도 있는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 증상이 갱년기 때문만이 아니고 갑상선 호르몬이나 이런 췌장이나 다른 곳에 질환이 있어도 생길 수가 있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상 정도가 좀 중하다, 내가 생활에 불편할 정도로 증상이 좀 심하다 하시는 분들은 병원에 내원하셔서 다른 질환이 혹시나 있진 않은지 꼭 검사를 해보시는 걸 권유드리고요. 이게 보통은 1초에서 뭐 몇 분, 그러니까 몇 초에서 몇 분 정도로 지속이 되지만 그 이상 지속되는 분들도 덜어 있습니다. 드물게. 그래서 그런 경우는 내가 일상생활 하시는데 굉장히 지장을 많이 받게 되죠. 질문 중에 MSN 분이 폐경기로 이행하면서 생리 주기가 점차 늘어진다고 하셨는데 더 짧아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막 2번씩 생리를 하시는 경우도 있죠. 한 달에 앞에 한 뭐 3월로 예를 들면 3월 초반에 한 3, 4일을 했는데 3월 중후반에 또 생리가 또 나오고. 근데 문제는 이런 경우에 그냥 단순한 배란이 잘 안 돼서 폐경기에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배란이 잘 안 돼서 생리를 좀 이렇게 무배란성 출혈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뭔가 질환이 있어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자궁 출혈이라고 아까 제가 잠깐 써놨었는데 이런 게 어떤 질환이 있을 때 자궁 내막 병변이 있거나 뭐 혹이 있거나 이런 경우도 생리 아닌 출혈이 마치 생리처럼 느껴지게 오는 경우도 있어서 만약에 생리 주기가 아닌데 더 짧게 생리를 한다면 반드시 진료를 보시고 초음파 같은 것을 한번 해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이런 열성 홍조가 심하면 아까 제가 이제 온도에 좀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열성 홍조는 낮보다는 또 밤에 심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때 이런 열감이 많이 오는데 이런 열감 때문에 잠깐 자더라도 깨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잠을 자다가 너무 축축해서 깼더니 베개랑 목 뒷덜미가 다 젖어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갱년기가 되면 워낙에 수면을 잠이 드는 게 힘든데 열감까지 열성 홍조까지 심하면 쉽게 잠들지도 못하고 자다가 쉽게 깨는 이런 수면장애 증세가 심하게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너무 피곤하고 낮에 무기력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피곤하고 자고 싶은데 누우면 이 생각 저 생각 나서 잠이 안 오고 그리고 잠이 만약에 조금 들었다 해도 한 2-3시간 뒤에 또 바로 깨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는 열감 때문일 수도 있고 이런 갱년기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증상일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이제 추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밤 동안에 그러니까 밤에 화장실을 꼭 가고 싶은 소변 보는 증상 때문에 깨시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런 수면 장애가 생기면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안 그래도 갱년기 때는 만사가 귀찮고 무기력하고 힘이 들고 체력이 떨어지는 느낌인데 잠까지 잘 못 자니까 이 증상이 낮에 굉장히 영향을 주고 그렇다고 이런 그 수면장애 증상이 있는 분들이 낮에 낮잠을 자느냐? 그렇진 또 못하세요. 그래서 제가 한 2-3일을 꼬박 밤을 새웠어요 라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면장애 증상도 갱년기 증상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장애 증상 다음으로 이제 또 느끼는 게 관절 근육통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시기 되면은 뭔지 모르지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손가락이 굳어서 잘 굽혀지지 않는다. 이런 분들이 있고요. 이 마디마디가 다 쑤시고 아프다. 특히 연주하는 연주가들, 그 손을 많이 쓰시는 타이핑 많이 하시는 분들, 그 전에 이런 강도 높은 일들을, 손가락의 강도 높은 일들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이런 관절통 증상이 갱년기쯤에 갑자기 이제 심화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가장 흔한 게 이제 무릎 통증이죠. 무릎 통증.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날 때 어이구구구 하고 일어나시는 분들도 있고, 삭신 쑤신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증상이 온몸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깨 통증, 뭐 오십견 이런 것도 있지만 그냥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연골이나 이런 쪽에 이제 수분이 좀 부족하고 콜라겐이 떨어지면서 근육통이 같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증상이 갱년기쯤 올 때 산부인과 질환이라고 별로, 그러니까 폐경으로 인한 질환이라고 별로 생각을 안 하세요. 그래서 처음에 내과나, 그러니까 류마티스 내과나 정형외과, 관절을 보시는 그런 그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고, 한의원을 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모든 검사를 이제 다 해보시죠. 혈액 검사를 하고, 류마티스인지 아닌지, 류마티스 인자 검사도 하고, 뭐 허리 통증이나 무릎 통증 있는 분들은 관절센터나 이런 데 가셔서 뭐 MRI, 엑스레이 이런 검사들을 막 다 하시는데, 총체적으로는 그 정도 아플 정도로 뭐가 문제가 있진 않아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다행히도 그렇게 진단을 하면서 당신 나이가 갱년기쯤 됐으니까 산부인과적으로 호르몬에 문제 있는지 한번 검사를 받아보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그런 지인이나 의사가 있다면 이제 산부인과를 오시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이상이 없는지를 산부인과 의사가 먼저 이제 파악을 하고, 이게 관절통이나 근육통이 좀 애매하다, 질환의 특이적인 증상이 아니다 하면 호르몬 검사를 해보게 되죠. 그래서 호르몬 검사를 해서 폐경인지 아닌지, 폐경기 증상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 갱년기 증상이 맞다면 그 여성 호르몬제를 쓰거나 뭐 식물성 호르몬제를 쓰거나 했을 때 증상 완화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손가락이 아프기 때문에 집안 살림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지시죠. 그래서 뭐 설거지 하는 것도 힘들고, 뭐 걸레 짜는 거, 이런 관절을 쓰는 것들이 다 힘들어지니까 무기력감과 동등하게 같이 오면 이제 뭐 집안 살림도 손 안 하고 싶고, 약간 계속 우울해지고 이런 게 같이 맞물려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매한, 어딘지 모르지만 여기도 아팠다가 어깨도 아팠다가 팔꿈치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이 아프고 그렇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갱년기 증상일 수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로는 이제 피부와 이런 체형의 변화죠. 겉으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본인도 거울을 보면서 느낄 수 있지만, 이제 주변 사람들이 저 요새 피부가 좀 탄력이 떨어진 것 같아, 이렇게 많이 얘기들을 해서 내가 갱년기인가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갱년기쯤 되면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고, 여성 호르몬이 이제 감소를 하면 몸의 모든 세포 안에 수분 저장 능력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는 물론이고 이제 아래쪽에 뭐 질이나 이런 쪽에도 수분이 다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몸의 피부나 이런 탄력성을 유지하는 히알루론산이나 뭐 콜라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거칠어지고, 그다음에 주름이 좀 생기고, 그리고 건조해지고, 그런 것들이 이 갱년기가 되면서 좀 시작이 될 수 있고, 이게 갱년기 처음 시작부터 피부 노화가 바로 진행되지는 않고, 보통은 폐경되고 나서 한 5년 동안 급속도로 콜라겐이 감소를 하는데 한 30%의 콜라겐이 뚝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 내 몸 관리를 위해서, 피부 관리를 위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 게 피부 노화를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체형의 변화도 굉장히 중요한데,
분들이다 보니까 이제 외모나 이런 데 관심이 많은 분들도 요새는 이제 삶의 질이 많이 좋아져서 그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폐경이 되고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 몸에서는 상대적으로 남성 호르몬의 비율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 또 하나의 문제는 기초 대사량이 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소모하는 에너지, 뭐 예를 들어 숨을 쉬거나 뭐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를 시키거나 하는 것들에 쓰이는 에너지들이 예전에 비해서 조금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오히려 몸에 다 그런 거를 축적해 놓으려고 하는 성향으로 어떻게 보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갱년기 전에, 폐경 전에 내가 똑같은 식단, 똑같은 양의 식사를 그대로 하고 똑같은 운동, 활동량을 하는데도 체중이 찐다. 그럴 수 있는 시기가 된 겁니다.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폐경이 되면 한 3, 4kg의 체중 증가가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남성 호르몬의 비율이 높아지면 그 여성형 비만에서 남성형 비만으로 이제 체형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제가 보이는 것처럼 배불뚝이, 그러니까 복부 비만이 생기게 되고, 이 복부 비만이 되면서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니까 고지혈증이나 이런 게 같이 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심혈관 질환이 또 생기게 되고, 이제 대사증후군이 생기고, 당뇨가 생기고, 고혈압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내가 복부 비만이 사실은 뭔가 우리가 생활할 때 배가 불러서 막 내가 생활이 너무 힘들어 이러진 않는데, 딱 옷을 입었을 때 느끼는 증상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이들 이제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세요. 기존에 입던 바지, 치마가 잘 안 잠기니까 이게 내가 뭔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냥 고무줄로 된 편한 옷들만 자꾸 찾게 되고, 갱년기가 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가 뭔가 잘못 생활해서가 아니고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생길 수 있는 갱년기 증상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때 뭔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서 건강한 체형으로 유지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와 같은, 그러니까 갱년기 전에 그 몸과 체형을 유지하려면 예전에 드셨던 것보다 덜 먹고 탄수화물이 좀 덜 들어간 걸로 드시고 지방 섭취도 좀 덜하고, 대신에 운동량을 조금 늘려야 어느 정도 평균으로 유지를 하실 수 있고요. 그냥 기존과 똑같은 생활 패턴이다? 그러면 체중은 3, 4kg는 기본적으로 찔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제 진료실에서 뭔가 호르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호르몬 처방을 하면 이제 먹으면서 살이 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호르몬 제형에 따라 물론 다를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연구 결과에서 호르몬제 자체가 체중 증가에 뭐 유의하게 영향을 준다고 돼 있진 않아서, 이 시기에 만약에 호르몬제를 먹고 관리를 해야겠다 하면 조금 더 많은 운동량을 조금 늘리시는 게 건강한 갱년기를 보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체형도 변하고 열감이 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감정의 변화가 또 생기죠. 그래서 이 폐경기 때, 갱년기 때 보면 거의 그 시기에 사춘기, 자녀분을 두시는 엄마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부딪혀요. 많이 부딪히고, 어떤 분은 이제 그 사춘기 딸하고 잘 지내고 싶은데 본인의 이런 감정 기복 때문에 자꾸 싸우게 돼서 트러블 때문에 오셔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런 감정 기복이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죠. 별 거 아닌데 화가 확 버럭 나가지고 소리를 확 지르고 나서 뒤돌아서 내가 왜 이러지? 약간 이런 생각, 자책감도 또 들 수가 있고, 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기억력이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있잖아, 왜 그거 알지? 이렇게 대화할 때 이런 단어를 주로 많이 쓰게 되죠. 왜 생각이 안 나지? 맨날 쓰던 단어인데 쉽게 기억이 안 나는 그런 증상도 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우울감이 같이 동반이 되게 되는데, 이게 폐경이 되고 체력이 떨어지고 무기력해진 상황에서 우울감까지 오면 이제 만사가 귀찮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리 전 증후군, 예전에 생리를 규칙적으로 하던 생리 전 증후군이 있었던
여성들이 이런 폐경기의 우울감이나 이 불안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좀 많이 올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폐경기 여성이 한 10에서 16%에서 우울증 증상을 호소를 하십니다. 물론 기본 가지고 있는 이제 우울 성향 같은 게 폐경기가 되면서 더 악화되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수면 장애까지 동반이 되면 이제 굉장히 생활하는데 너무 힘들고 정말 죽고 싶다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정 기복이나 이런 게 내가 뭐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런 증상들이 좀 심하시면 산부인과적으로 갱년기 증상인지도 물론 상담을 받아보셔야 되지만 기존에 내가 우울 성향이 조금 있었다면 이게 폐경이 되면서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신건강의학과나 이런 데서 상담만 받아보셔도 이 내면에 있는 걸 좀 쏟아내기만 해도 해소가 된다는 그런 환자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상담과 이런 걸로 삶의 질을 조금 찾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시기에 또 이런 그 우울증이 또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하던 일에서 손을 놓는 그런 시점도 좀 되고, 그리고 자녀를 이제 품 안에서 떠나보내는 그런 시점도 맞물리기 때문에 굉장히 외롭다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외로운 생각, 우울한 생각, 그리고 집에 혼자 있어도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는 것도 불안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면 분명히 증세가 호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상담을 꼭 한번 받아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폐경 비뇨 생식기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에스트로겐 결핍으로 질이나 자궁 그리고 뭐 외음부 그런 점막들에 있는 피부 조직에 수분 저장 능력이 이제 떨어지면서 굉장히 벽이 얇아지고, 그래서 조금만 스치거나 과로를 하기만 해도 출혈이 조금 쉽게 나죠. 그래서 한 50대 후반 정도에서 60대 되는 분들이 자궁에서 지금 피가 날 게 하나도 없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뭔가 속옷에 빨갛게 묻어 있어요. 아니면 뭐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등산을 심하게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뭐 출혈이 속옷에 묻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소변 볼 때 화장지로 닦았는데 빨갛게 묻어나는 게 아주 조금 소량이 있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걱정돼서 많이들 오시죠. 물론 이제 출혈이 폐경 이후에 있는 거는 굉장히 뭐 암이나 이런 거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꼭 검사를 받아보셔야 되는데, 대부분은 이런 질점막이나 그 외음부의 점막들이 얇아지면서 거기서 쓸린 상처에서 피가 나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가 비뇨 생식기 증후군의 하나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이게 질과 방광벽이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질의 위축, 그러니까 질벽이 얇아지는 것뿐만 아니고 방광 자체에도 기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생기는 게 배뇨장애, 배뇨통, 그 다음에 빈뇨, 아까 말씀드린 밤에 야간뇨, 이런 것들이 생기실 수 있고 요실금도 심해지실 수가 있고요. 그게 여성 호르몬의 감소로 인해서 조금 악화가 될 수 있는 문제들이고요. 그 질 점막이 얇아지면서 질염도 잘 생길 수 있는데, 이 시기에 또 문제는 부부관계죠. 부부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게 되죠. 성관계 할 때 통증이 생기고, 하고 나면 출혈이 생기고, 하고 났을 때 또 배뇨통이 생겨가지고 더 이상 하기 싫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감정적으로도 같이 오게 되면은 이제 부부 간의 불화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질 점막이 얇아지고 호르몬이 떨어져서 생기는 이런 문제들은 꼭 먹어야 되는 그런 경구용 피임제나 호르몬제나 이런 거를 드시지 않더라도 아래 쓰는 질정이나 뭐 질연고나 이런 것만 쓰더라도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문제여서, 이런 것 때문에 성교통이 있는 분들, 그리고 배뇨통, 뭐 빈뇨, 이런 건 질에 건조한 비뇨 생식기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사실 우리나라 문화가 이런 성관계에 대해서 툭 터놓고 얘기하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제 진료를 오시면 제가 뭐 암 검사를 한다거나 할 때 질을 보면 이제 위축이 정말 심하신 분들은 겉에가 굉장히 빨갛고 얇아져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이제 제가 여쭤보면 분명히 성관계 할 때 성교통이 있으세요. 근데 그거를 쉽게 누구한테도 얘기를 잘 못 꺼내시죠. 네, 그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상담도 하고 그런 걸 하면서 제 2의 인생을 정말 즐겁게 사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 갱년기 증상에 대한 내용들은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되겠고, 이 지금 생길 수 있는 생리의 변화나 혈관 운동성 증상으로 생기는 열감, 그리고 수면 장애, 관절 근육통, 피부 변화, 체형 변화, 감정 변화, 폐경, 비뇨, 생식기, 증후군 이런 것들이 뭐 하나만 오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있으면 전체적으로 정말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증상이 40대 초반에도 생길 수 있다. 갱년기는 40대 초반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으니까 이런 증상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오셔서 적극적으로 상의하고 필요한 치료나 관리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하는 Q&A 시간으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말하는 대로 님도 저도 요즘 수면 장애로 고생 중입니다. 폐경이 온 지는 1년 반 정도 됐고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정말 근데 잠을 못 주무신 분들은 이 진료실에 왔을 때도 퀭하세요. 그 막 이틀을 꼬박 세웠어요. 그래도 잠이 안 와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경우는 물론 이제 호르몬 처방도 가능하지만 너무 심하신 경우에는 호르몬으로 잘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수면 유도제나 이런 거를 초반에는 같이 병행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슈퍼 콜라겐님, 폐경되어서 그런지 살이 많이 쪄요. 63세인데 호르몬제 복용해도 될까요? 지금 이런 그 대한폐경학회에서 앞으로 제가 처음 시작하는 이런 증상 이외에 관리하는 방법, 생길 수 있는 질환들, 그리고 호르몬 치료, 비호르몬 치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의가 계속 쭉 이어질 건데요. 요 질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중요한 거는 호르몬제는, 뭐 살이 찐다, 골다공증을 예방한다, 뭐 심혈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먹는다라는 거는 적응증에 해당이 되지 않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열성 홍조나 다른 폐경기 증상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냥 단순히 살이 찐다는 만으로는 이제 호르몬제를 드시는 거는 좋진 않고 문제는 이제 또 하나는 60세가 넘었을 때 또는 폐경이 된 시점에서 10년이 지난 그 나이에 예를 들어 뭐 50에 폐경이 됐는데 60이 되었을 때 다시 호르몬제를 뭔가 먹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혈전 이런 위험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만약에 60이 넘었거나 아까 말씀드린 폐경된 지 10년이 넘으신 분들은 호르몬제를 정말 안 먹어서는 안 될 정도로 심한 증상이 있지 않는 한 사실은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MS님이 또 질문하셨는데요. 폐경이 시작된 지 2년 정도 되었다. 근데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호르몬 치료는 받지 않아도 되는지요? 라고 주셨는데요. 폐경되고 그냥 전체 건강상의 목적으로 호르몬제를 권유하진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으면 굳이 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고요. 대신에 이제 건강한 폐경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체중이 찌지 않게 조절하는 거, 그리고 운동하는 거. 그래서 운동을 해야 이 골밀도에도 도움이 되고 나중에 혹시나 골다공증이 오더라도 근육들이 버텨주기 때문에 골절이나 이런 위험도가 훨씬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호르몬제는 굳이 드시지 않아도 되지만 건강한 삶을 위해서 유산소 운동 같은 거, 근력 운동 그런 건 지속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나장님이 10년 전 나팔관 한쪽을 잘라내고 최근
3, 4개월 동안 폐경기에 해당되는 여러 증상들이 다 있다. 그럼 확실히 폐경기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라고 45세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일단은 10년 전에 나팔관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궁 옆에 붙어 있는 양쪽의 난소에서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당시에 난소를 떼신 게 맞다면 다른 분보다 조금 일찍 폐경이 오실 수는 있고요. 3, 4개월 동안 이 증상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약간 갱년기가 될 수 있지만 아직 생리를 한다면 완전한 폐경이 되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증상들은 있지만 이제 갱년기에 들어섰다, 폐경 이행기에 들어섰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지금 그 한나장님이 생리를 아예 안 하시고 있다. 그러면 호르몬 검사를 해서 뭔가 뭐 진단하는데 좀 도움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45세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른 폐경이 되신 거거든요. 만약에 폐경이라고 진단이 되신다면. 근데 이른 폐경인 경우에는 남들이 폐경되는 나이보다 더 일찍 여성 호르몬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전신 건강상에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골밀도 감소, 그러니까 골 감소증이나 골다공증, 근감소증,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에서 심장 혈관들의 문제가 생기는 그런 거, 그다음에 심근경색 이런 것들의 위험도가 올라가서 폐경이 원래 나이 되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되는 나이보다 조금 빨리 된다 하면 이 전체적으로 사망률이 조금 그러니까 높아진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 이른 폐경이라면 다른 사람이 폐경되는 만 50 정도까지는 호르몬제 보충하는 것을 권고를 드리고요. 그게 그때는 이 시기에는 이제 열성 홍조나 이런 증상이 많이 심하지 않더라도 뼈 밀도나 이런 건강상의 이유에서도 약간 호르몬제를, 폐경 호르몬제를 조금 드셔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YJL님 40대가 막 되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지금 말씀하신 폐경 증상을 좀 덜 겪는데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산부인과에서 폐경 시기도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운동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완전 운동을 어느 정도 강도로 해서 얼마큼 했을 때 확 좋다, 이런 데이터가 정확하게 있지는 않지만 운동을 한 여성과 하지 않은 여성을 비교했을 때 그 증상을 겪는 강도나 빈도가 좀 차이가 있다고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운동을 하는 게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고요. 첫 번째 방법이 되고요. 그리고 체중을 조절하는 것도 갱년기 증상 완화에 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산부인과에서 폐경 시기도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느냐 질문을 주셨는데, 예전에는 이제 여성 호르몬 중에 에스트로겐이나 자국 호르몬이나 FSH라는 그런 테스트를 해서 검사를 해볼 수 있는데, 한 번 검사에서는 그 진단을 받는 게 아니고 한 번 검사하고 한 1, 2개월 뒤에 다시 호르몬 검사를 했을 때 폐경으로 진단이 되는지 한번 혈액 검사를 통해서 해볼 수는 있고, 최근에는 이제 AMH라고 해서 난소 나이를 알아보는 검사가 있습니다. 이게 표준화된 검사는 사실 이제 폐경 예측하는데 표준화된 검사는 아니긴 한데, 내가 지금 내 나이 또래에 비해서 난소 기능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 그런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검사가 또 있기 때문에 그냥 40대 초반이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 폐경이 진행이 될까, 언제쯤 폐경이 올까를 알고 싶으시면 한번 가서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장님이 아까 질문 주셨던 분인데, 2달 전에 불규칙적인 부정출혈이 있어서 진료를 받았는데 큰 이상은 없었고요. 그냥 호르몬 주사를 받았다. 그런데 지금 검은 혈과 함께 생리를 다시 하는데 평소하고는 다르게 느껴진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혈색과 함께 생리량이 아마 줄고 생리 때 그런 느낌이 좀 없으실 수 있어요. 예전에 뭐 한창 때라고 조금 그 얘기를 하자면 젊은 시기에는 생리 전에 뭐 유방도 팽대해지고 배도 뭐 부풀고 막 초콜릿 많이 먹게 되고 이런 증상들이 생리 전에 나타나는데 폐경기쯤 오게 되면 호르몬의 그 변화가 급격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느꼈던 그런 증상을 못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생리할 때 느꼈던 그런 느낌이 없이 그냥 출혈. 그야말로 이거는 이제 배란이 안 돼서 배란이 안 됐는데 그냥 호르몬 반응으로 출혈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했던 정상 생리량은 조금 다른 느낌으로 생리처럼 하고 지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 둘맘 2년 전부터 폐경이 계속되고 있는데 마치 극심한 몸살처럼 심한 근육통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가 나을까요? 저는 그게 낫다고 봅니다. 이게 사실은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저는 이제 진료실에서 이런 근육통, 그러니까 뭔지 모르는데 계속 아픈 거예요. 어디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래서 삶의 의욕도 떨어지고 계속 진통제를 먹어도 그때 잠깐 반짝하지 또 아프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삶이 힘들어지는데 이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갱년기에 적극적으로 내 건강을 관리해서 건강하게 지내야만 남은 그 제2의 인생이 정말 건강하게 즐겁게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통으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호르몬제에 대해서 물론 거부감이 있으실 수 있어요. 뭐 유방암이다 뭐다 이렇게 뭐 알려진 것 때문에 그런 위험도 때문에 좀 주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암에 대한 위험성이나 이런 게 다음 강의들에서 계속 연달아 나오겠지만 조금 너무 과장돼서 나온 부분도 분명히 있고 증상이 있을 경우에 매년 유방 검사를 하시면서 증상이 있는 한 4, 5년 동안은 그 호르몬제를 먹어도 건강하게 뭐 안전하게 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뭐 유방 검사나 산부인과적인 검사를 하시고 제 생각에는 너무 힘드시면 호르몬제를 한두 달만이라도 일단은 드셔보시는 게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녁 노을님이 40대 초반부터 증상이 시작될 수 있다고 하는데 보통 몇 세부터 시작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보통은 이제 폐경 이행기를 평균 46세 정도로 봅니다. 평균 46세.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드리는 거는 거의 다 만 나이고요. 평균 46세 정도로 이제 보는데, 그러니까 갱년기 증상이 생길 수 있는 평균 나이가요. 근데 빠르게 나타나는 분들은 42세. 그러니까 2년에서 폐경 전 2년에서 8년 전부터 나타날 수 있어서 40대 초반부터 갱년기 증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도 생리불순이 나타나는 분들이 있고 뭔지 모르지만 감정 기복이 조금 생기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증세가 40대 아주 초반부터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레오노르 님이 49세입니다. 산부인과에서 피검사로 폐경이 온 것 같다고 진단을 받았는데 근종이 많아서 폐경이 빨리 왔음 하고 바라다가도 호르몬 치료나 약을 먹는 게 좋을지 이런 것도 이제 걱정이 되신다는 의견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근종이 많은 분들은 폐경을 기다리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근종 때문에 특히 증상이 있는 분들, 생리통이 심하거나 생리량이 많아서 막 너무 힘든 분들은 왜 저는 생리가 안 끊어지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폐경이 되면 근종 입장에서는 좋지만 전신 건강에서는 그렇게 전체 사망률을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근종이 있다 하더라도 갱년기 증상이 있을 때 안전하게 호르몬제를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상이 만약에 폐경이 온 것 같고 이런 갱년기 증상이 있다면, 제가 설명드린 그런 증상이 있다면 호르몬 치료를 하시는 것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호르몬제를 드시면서 자궁 근종이 그대로 있는 분도 있고 사이즈가 좀 자라는 분도 있는데 전체 그냥 연구 결과상에는 근종에 대한 영향은 없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초반에 증상이 심하고
내가 도움을 받고 싶다 하면 정기적으로 근종에 대해서 크게 관찰을 하면서 호르몬제를 잘 선택해서 드셔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장님, 혹시 손가락 또는 손목, 발목 같은 곳이 더 부은 느낌이 들고 잘 안 접힙니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도 호르몬 치료제가 도움이 될까요? 이게 굉장히 그 류마티스 질환하고 좀 헷갈리는 증상, 굉장히 혼돈이 될 수 있는 증상인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잘 안 된다. 근데 좀 쓰다 보면 좀 괜찮아져요. 이게 어떻게 보면 류마티스 질환의 증상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마디마디가 두꺼워지고 그런 경우는 이제 류마티스 내과에서 일단은 한번 검사는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대신에 류마티스 질환 쪽인 경우에는 특정 손가락 마디만 그런 경우가 많아요.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는 많이 쓰는 손가락,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에는 특정 손가락 관절 부위만 좀 붓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만약에 전체적으로 손이 뻣뻣하고 조금 힘들다 하면 호르몬제 치료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관악 다루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 굉장히 호르몬제 드시면서 이제 직업적으로도 만족하면서 이 관절통 없이 지내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까 일단은 검사는 받아보시되 만약에 다른 질환이 없다면 호르몬제를 드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류마티스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시면 호르몬제를 한두 달이라도 드셔보시면 보통 이제 이게 폐경 증상이면 호르몬제를 복용하셨을 때 진짜 증상이 빨리 개선되는 분들은 한 1, 2주만 드셔도 많이 달라졌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보통은 한두 달 정도 적응 기간을 거치고 나면 예전보다 좀 많이 편해졌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한두 달이라도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울이님 54세 여성이고 폐경 시기를 훨씬 지나고 있는데요. 에스트로겐으로 인한 유방암 가능성은 어느 정도 위험할까요? 이게 자연적으로 폐경이 조금 늦은 폐경이 되시는 분이신 거죠. 아직 생리를 하시고 있는 거고. 그래서 내 몸에서 어쨌든 다른 분에 비해서 에스트로겐이 조금 더 장기간 나오면 유방의 가능성이 올라가긴 하지만 이게 유방암과 관련된 여성 호르몬의 농도가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어서요. 중요한 거는 유방암에 가족력이 있느냐, 본인의 유방암을 일으키는 돌연변이 유전자가 있느냐 이런 것도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초경이 빠르거나 폐경이 늦은 경우는 그냥 정상적인 초경과 평균적인 초경과 평균 연령의 폐경을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유방암의 가능성이 조금 올라갈 수 있다. 근데 그 절대값이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대신에 정기 검진은 꾸준히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많은 질문들도 감사드리고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전 좋은 자리에서 이렇게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 이후로도 비욘디 채널을 통해서 저희 폐경학회에서 다양한 강의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폐경기 관리, 건강한 관리를 하시고 즐거운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